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AI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좀 힘들 수 있다. 인터넷이 미친 변화보다 저는 AI가 미친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우리의 직업까지도 코딩 진짜 잘하는 게 나의 역량이었다면 이제 그건 역량이 되면 안 되고요. 551은 저희가 가끔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510쯤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걔가 나보다 똑똑할 거잖아요. 반드시 올 미래예요. 자기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 30년 정도 이제 개발자, 개발 리더, 개발 임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처음 10년은 개발자였고요. 그 다음 10년은 이제 개발 리더, 팀장 같은 걸 하고 마지막 10년은 이제 개발 임원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30년 정도를 했고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의 대기업을 다녔다가 미국의 대기업을 다녔다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 그래서 제가 했던 것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거는 블리자드에서 스타크래프트 한글 채팅 회사 몰래 집어넣은 거 이런 거를 뿌듯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되게 재밌게 일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의 일을 하면서 최근 한 7년 정도는 AI 쪽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쪽 일을 계속 하다가 AI가 세상을 정말 바꾸겠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 한 1, 2년 정도는 약간 이제 AI 전도사 라고 아무도 시켜준 적은 없는데 스스로 정의를 하고 대한민국의 AI 시대에 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나서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저런 책도 쓰고 요즘 AI 어드바이저, AI 자문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들 가서 AI 도입 같은 거 돕는 그런 일들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들을 돕다 보니까 제가 직접 만든 제품이 하나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해본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제가 했던 모든 강연이나 유튜브 내용들은 사실 해본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AI 제품을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최근 한 6개월 정도는 또 이제 제품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요즘 좀 핫한 이슈들을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면서 요즘 핫한 이슈들에 대한 좀 종천님의 생각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가장 핫한 이슈라 하면은 딥시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에 사실 되게 변화가 엄청 많고 방송 다른 데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 했겠지만 좀 중점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국 좀 스타트업 아니면 글로벌 스타트업 이런 데에서 좀 기회도 있고 위협도 있고 이런 상황일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좀 가장 큰 변화일까요? 저희가 그러니까 챗GPT가 2022년 이제 11월에 나왔잖아요. 그럼 무려 지금까지 26개월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26개월 동안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대한민국은 약간 챗GPT가 반짝 했다가 약간 사그러드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좀 써보고 개인들 단에서만 끝난 거지 뭔가 회사가 막 도입을 하거나 정부가 도입을 하거나 뭔가 구조적으로 우리가 뭔가 이런 챗GPT, LLM 이런 걸 좀 써보자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 좀 약간 큰일인데?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큰일인데 하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딥시크가 등장하니까 딥시크가 주는 의미가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 제일 첫 번째는 중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뭔가 나왔으면 쟤는 전교 1등 하는 애니까 또 전교 1등 한 거죠. 우리가 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끝입니다. 근데 약간 전 세계 일본과 중국을 무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중국이 만드니까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대한민국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심지어 옆 나라인 중국까지도 저렇게 AI로 미국을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도 큰일이다. 그래서 26개월 동안은 지금 이렇게 찬물이었다가 갑자기 지금 부글부글 끓는 물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딥시크는 대한민국한테 주는 엄청난 기회다. 이 딥시크의 등장 자체가 우리의 머리를 때리면서 약간 정신을 깨우는 왜냐하면 챗GPT에 살아남으려면 개인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기업도 해야 되고 정부도 해야 되고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넷도 다 깔아주고 모바일도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이러니까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근데 챗GPT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인터넷 강국, 모바일 강국이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갤럭시도 만들고 고속 5G, 4G 다 하고 인터넷도 초고속 인터넷이고 미국의 비용의 5분의 1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식당 리뷰하고 등등등. 근데 챗GPT는 전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도리어 챗GPT 후진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뒤졌단 말이에요. 근데 딥시크로 이제 그게 확 충격에 갔다. 중국 거라서 이제 이게 1번이고 2번은 딥시크는 굉장히 저렴하게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똑똑하게 만드는 거는
쉬워요. 아니, 쉽다기보다는 하여튼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네. 그게 비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오픈 AI O1 같은 게 무척 비싸요. 저도 만들고 있는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네. 저희 말고 나머지 직원들은 다 GPT-4o 쓰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저만 O1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 능을 경험을 저는 해보고 싶으니까. 근데 O1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딥시크는 싸게 한. 그래서 뭐 이게 뭐 가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지만 어쨌든 싸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것만은 현실인 거죠. 그래서 이 싸게 쓸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LLM이 나오면서 이게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보다 싸요. 심지어 O1도 인간보다 똑똑한데 인간보다 훨씬 쌉니다. 시급 생각하면. 그리고 인간보다 훨씬 빨라요. 예. 근데 이제 우리의 기대치가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AI니까 물어보면 바로 대답해야 됩니다. 근데 O1은 물어보면 한 30초 있다 대답하거든요. 네. 저한테 물어보면 30초 더 걸릴 텐데. 근데 그렇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자동차와 사람을 달리기로 비교할 수 없듯이 AI는 사람보다 몇백 배 빨라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싼 게 이제 딥시크 덕분에 이제 가격이 내려나니까 예를 들면은 전기가 비싸면 저희가 밤 되면 불 끄고 그랬었거든요. 옛날 한 옛날에는. 네. 그리고 심지어 뭐 두꺼비 집도 내리고 그랬어요. 전기 혹시라도 나갈까봐 네. 실수로. 근데 딥시크 덕분에 이제 AI가 전기보다 싸지는 거죠. 그러면은 모든 곳에 심지어 뭐 좀 과장하자면 자동차 바퀴 옆에 하나 붙어가지고 자동차 바퀴를 도와주고 핸들 옆에 붙어서 핸들을 도와주고 뭐 마이크 옆에 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곳에 AI가 들어가서 저렴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 바뀌는 거죠. 전기 비유가 진짜 맞았네요. 네네, 사실 네. 전기 아끼려고 막 엄청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네. 요즘엔 그냥 팡팡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냐는 이야기인 건데 네. 사실 그 알파고가 제일 좋은 비유거든요. 네. 알파고는 원래 사람들의 기보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만들어진 게 알파고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세돌을 이겼죠. 근데 그래봤자 알파고는 어쨌든 사람의 한계 속에서 똑똑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예를 들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기보를 갖고 공부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버리고 알파 제로를 만들었어요. 알파 제로는 그냥 규칙만 알려주고 니들끼리 두어. 이기면 네가 잘한 거고 지면 네가 못한 거야. 이기면 그 방식을 다시 고민해서 계속 그렇게 해봐. 그리고 혼자서 계속 두면서 점점 똑똑해져서 만들어졌고 100점 100승인 거예요. 인간의 지식을 넣지 않고 혼자서 훈련시켰더니 더 똑똑한 거예요. 이게 약간 소름이긴 하지만 그리고 알파 제로가 만들어낸 새로운 그 뭔가 패턴이 있을 거잖아요. 바둑두는 패턴들. 네. 이게 인간이 5,000년 동안 두지 않았던 패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프로 기사들도 그걸 배워서 쓰면 다른 인간 기사들이 져요, 도리어. 지금은 인간이 알파 제로한테 바둑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자동차보다 느리지만 자동차랑 우리가 달리기 시합하지 않잖아요. 네. 우리끼리 올림픽 하지. 그러니까 알파 제로는 그냥 훌륭한 빠른 거고 우리는 그거한테 배워서 우리끼리 시합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점에서 딥시크가 이제 비용도 적고 뭐 데이터도 적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이렇게 궁합은 통한다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없는 데이터, 없는 자원 가지고 미국을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어려운 수학 문제를 주고 너 혼자 풀어봐. 그러면서 정답을 여러 개 말하면 이건 맞았고 이건 틀렸어. 이걸 바탕으로 다시 한번 풀어봐. 그래서 혼자서 무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까 알파 제로하고 똑같이. 네. 근데 대신 정답이 있는 문제들, 뭐 수학 문제, 물리 문제들. 그랬더니 이게 혼자 계속 학습을 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AI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좋은 학습 방법,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컴퓨팅 파워, GPU 같은 거 왕창 넣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인터넷 데이터 다 긁어서 쓰고 없어서 막 합성 데이터까지 만들고, 그리고 GPU 계속 엄청나게 써서 조단위를 하고. 하지만 이 학습 알고리즘은 약간 한계가 있고, 이 두 개가 잘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도리어 딥시크는 뭐 데이터도 좀 적고 미국보다는 그리고 GPU가 없으니까 도리어 기본에 좀 충실한. 근데 이 기본에 충실했다는 것도 재밌는 게 요렇게 연결이 돼서 무한히 반복을 해서 똑똑해지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그 무한히 반복하는 비용이 비싸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싸게 만들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게 비쌌으면 무한 반복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우연찮게 이 두 가지 합쳐져서 딥시크가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저렴한 모델로 지금까지 하고 학습 방법으로 다른.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쇼크를 줬고 네. 한국한테도 쇼크를 주면서 저희한테 기회가 됐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 자체도 스스로 학습하면서 지금까지 AI와 다른 학습을 해서 많은 회사들한테 이렇게 경각을 울리면서 더 잘하게 하면서 또 비용까지 싸졌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같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큰 변화고요. 네. 이 스타트업들한테 이제 기회와 위협이라 그러면 두 개 다입니다. 기회라고 하면은 AI가 너무 싸지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이게 이제 오픈 소스잖아요. 사실 네 번째가 이게 오픈 소스라는 건데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중간한 애들은 다 죽는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형 OS를 만들자고 리눅스하고 똑같은 걸 다시 만들면 바보잖아요. 오픈 소스니까 다 가져다 쓰면 되는데. 그래서 딥시크가 이제 그런 역할이 되는 거죠. 약간 이제 이거보다 더 좋은 거를 만들 자신 없으면 그냥 이거 가져다가 고쳐 쓰는 게 더 나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장점이자면 그런 거지만 단점이라면 이제 자체 기술 개발 기회는 좀 줄어들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 이거 또 반대로 엄청난 위협이기도 하죠. 뭔가 모델을 만들던 스타트업은 좀 위협일까요? 아니 뭐 모델을 만들거나 뭐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뭔가 운영을 하거나 뭐 그냥 갖다만 쓰는 회사들은 보통 없어요. 뭐 가져다가 뭐 이거저거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냥 뭐 자동차 엔진 가져가서 자동차 못 만들어요. 당연히 차하고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AI 서비스를 만든다 그러면은 모델하고 되게 이렇게 긴밀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예를 들면 뭐 GPT-4를 굉장히 잘 쓰는 노하우가 좀 익혀져요. 이게 그 회사의 재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나와버리면 나의 노하우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O1은 프롬프팅을 대충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근데 4.5는 엄청 자세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1 시대에는 이 프롬프트 잘하는 게 이제 영향이 안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뭐 LLM 쓸 때 비용을 아끼는 능력, 그다음에 데이터를 잘 뽑아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R1 같은 게 나오면은 다 그냥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좀 특별한 장점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러니까 쇼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딥시크 쇼크고 모두에게 기회와 모두에게 위협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데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좀 이어서 이제 국내 스타트업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AI를 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좀 AI를 좀 잘 활용하는 기업을 좀 눈여겨 보시는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들이 궁금합니다. 이게 그 AI 그 기업들,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포함해서 이제 AI 기업들을 제가 구분할 때 한 6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요. 그래서 이제 AI 하드웨어, 엔비디아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AI 클라우드, 이제 AWS 같은 거고, AI 모델, 이제 오픈 AI 같은. 그래서 결국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거나 이제 클라우드를 운영하거나 모델을 하거나, 요게 이제 기본 3개, 청바지하고 도끼를 파는 그런 회사들이겠죠. 그리고 그 위에 저희가 이제 AI 이제 옵스, 그래서 이제 모델을 이제 설치해서 뭐 온프라미스에서 최적화시키고 운영하고 뭐 이렇게 AI 운영해주는 그런 회사, 아니면은 이제 교육과 컨설팅. 그래서 AI를 교육하고 AI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회사들이 있고, 마지막이 이제 AI 서비스. 실제로 이제 AI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AI 컨설팅 이거를 조금 더 다른적으로 하면 AI 트랜스포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농심이라는 회사가 AI와 아무 상관이 없다. AI가 나와도 우리는 하던 대로 그대로 가겠다. 이거는 왠지 그냥 느낌상 많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10년 전만 해도 동네 라면 가게는 인터넷과 모바일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네이버 리뷰라든지 배달의 민족을 해야만 되는.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농심이 AI를 안 쓰고 지금과 똑같은 식으로 경쟁을 하면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따지면 대한민국에 안전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국내 대기업 몇 군데서 연락이 와가지고 정말 굴뚝 기업이에요. 막 이렇게 파워 플랜트 같은 거 짓고 막 이렇게 편의점 같은 거 운영하는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AI로 가야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또 어떤 큰 그 이커머스 회사는 뭐 완도에서 이렇게 전복을 사는데 그 사람이 이메일도 없어요. 전화로 주문하고 우편으로만 받고 이러니까 직원이 막 엄청 필요한 거죠. 근데 이걸 AI가 다 전화 받고 관리하고 다 하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AI 회사로 변신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회사는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 AI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회사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씩 다시 보면 AI 하드웨어 하는 회사들이 한국에도 꽤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복을 복인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잘 만들어내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엔비디아보다 뒤질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딥시크하고 연결시키면 딥시크가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있고 밑에 이제 쿠다라고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통 AI를 만들거든요. 근데 최고의 성능을 내려고 이 쿠다를 건너뛰고 바로 하드웨어를 액세스했어요. 그렇단 말은 이 하드웨어 아니고 다른 하드웨어를 넣었을 때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사실 GPU를 만들려다가 우연히 AI 하드웨어를 만들게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딥시크 같은 새로운 모델들이 직접 하드웨어를 액세스하는데 하드웨어를 되게 잘 만들면 뭔가 AI 하드웨어도 좀 기회는 있을 수 있다. 기회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좀 복골복 좀 어렵다. 그리고 클라우드는 그냥 쩐의 전쟁입니다. 그냥 이렇게 전 세계 인터넷 다 깔고 네트워크 다 깔고 이런 것처럼 뭐 AWS하고 이런 걸 이기긴 저기 힘들 것 같고 이제 모델은 딥시크 같은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의미가 있냐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만들고 있었다면 이걸 보고 더 잘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회이자 위기. 그래서 이쪽에 뭐 한국 회사들이 좀 있는데 그렇게까지 제가 이제 관심을 두고 보진 않고요. 이렇게 이제 위기고 기회이지만 근데 이제 밑에 쪽으로 가면은 약간 이제 AI 옵스나 아까 AI 이제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이 딥시크를 가지고 잘 개발을 해서 조금 더 대한민국 회사들이 아까 농심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AI 전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조금 큰 그림에서 제가 요즘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 이름이 있는데 AX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을 줄여서 AX라 그래요. 그래서 AX 코리아.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AI로 전환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이 AX 코리아를 도와줄 수 있는 이제 AI 옵스 하는 회사들이든지 아니면 AI 그 컨설팅, 에듀케이션 하는 이런 회사들. 심지어 근데 이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엔터프라이즈 AX 얼라이언스라고 단체도 자기네들끼리 조성을 하고 좀 며칠 뒤에 큰 컨퍼런스도 열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AX 붐이 좀 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AI 서비스하는 회사들, 실제 AI가 기반이 되는 서비스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당근도 AI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도 안에서 AI가 엄청나게 돌아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AI가 굉장히 들어가서 잘 돌아가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거고, 뭐 AI 야놀자, AI 카톡, 뭐 AI 네이버 맵 다 나올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도 오피스 메일 AI인데 결국 기존에 저희가 메일을 주고받는 거를 맨날 왜 똑같이 하냐. 옆에 AI가 다 읽어주고 정리해주고 처리해주면 되지. 그래서 AI가 들어가면 이메일 어떻게 변할 거냐. 이런 제품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AI 서비스 만드는 회사.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종류 중에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 이 안에 잘하는 회사들 뭐 노력하는 회사도 있는데 대한민국에 의외로 꽤 많습니다. 이 회사들이 꽤 많고 제가 최근에 또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이 AI 스타트업 맵 같은 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약간 조언을 줘서 약간 그걸 카테고라이즈하고 리뷰하고 이런 걸 같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AI 스타트업 맵 같은 게 나와서 대한민국의 AI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AI 트랜스포메이션 도와주는 회사들은 뭔지 뭐 정부가 어떻게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 회사를 도와서 다시 또 이 기업들이 될지 그래서 AI 스타트업이 많이 나오냐 아니면 기존 많은 회사들이 AI 전환을 하냐 또 AI 하드웨어 만드냐 모델 만드냐 정말 할 일은 많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뭐 특정한 회사 한두 개에 관심을 가진다기보다는 제가 요즘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런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좀 스타트업들한테 제가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워낙 지금 있는 기업들도 워낙 많으니 그 기업들이 이제 AI 기업으로 전환하는 걸 도우는 게 되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인터넷하고 뭐 저 모바일이 나왔는데 그걸 아예 안 쓰면 경쟁력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진짜 한 3-4년 지나면 저희 지금 이 대화가 우스울 거예요. 야 그거 AI 당연히 써야 되는 거지. 약간 웹사이트 다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최근에 약간 충격적인 제가 내용을 봤던 게 있었는데 사티아 나델라가 이제 미국의 이제 어떤 팟캐스트 엄청 유명한 팟캐스트 나와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헤드카운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어떻게 대답해도 위험한. 근데 사티아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전체 인건비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한다. 약간 소름 돋죠. 하지만 인당 인건비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한다. 정답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AI를 써서 생산성이 훨씬 올라갈 것이고 이 사람들의 연봉은 50%씩 올라가는 거죠. 대신 전체 인원은 반으로 줄이죠. 그래서 전체 인건비는 줄어들고 인당 인건비는 올라가는 게 미래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회사들도 이 AX를 안 하면 지금 이렇게 AX 할 회사랑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는 줄어드는데 생산비는 올라가는 회사와 우리는 그냥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를 개개 회사에서 할 수가 없어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이거는 국가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지. 미국이야 이제 전체가 워낙 크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런 행위를 하면 다른 회사 따라하고 전체 파이가 막 커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각계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AX 코리아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저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변화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근데 뭐 기업 관점에서 그렇긴 한데 이제 개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잘려나갈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크네요. 그래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정부가 교육을 해주고 근데 재밌는 거는 뭐 회사들은 언제나 좋은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 들어가서 그 회사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서 많은 매출을 내고 그렇죠. 그걸로 세금을 내고 정부가 그걸로 다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서클이 돼야 되는 거지. 한 회사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이게 근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I로 이렇게 더 일을 잘하게 되는 거지. AI로 비용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그렇죠. 거로. 그래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비용을 줄인다 쪽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 아는 분들이 무슨 해커톤처럼 했는데 그냥 그 AI만 이용해서 혼자서 웹 서비스를 주말에 5시간 동안 만들기 컨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걸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뭐 커서나 뭐 윈드서프랑 같이 서버 만들고 플라이언트 만들어갖고 웹 서비스 만들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를 혼자서 5시간 만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슈퍼 휴먼의 시대가 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갈 수 있을 때 준비를 해야지. 뭐 우리는 일단 현재로 갈 거야. 이거는 뭐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특히나 뭐 저기 이탈리아처럼 5,000년 된 건물이 있고 뭐 5,000년 된 피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저희는 기술 강국이 아니면 좀 어렵다고 봐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더더욱 이런 AI 시대 AX를 통해서 이 기술 강국의 이 유지를 해야죠. 수준을. 그러면 또 핫한 이슈 중에 오픈 AI가 최근에 이제 한국 방한을 며칠 전에 했다고 저도 들었는데 이제 카카오와 협업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카카오와 오픈 AI가 어떤 협업을 할지 이런 게 좀 궁금한데 혹시 종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것도 되게 좀 어려운 대목이긴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집은 우리 손으로 다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돌아가서 AI 하드웨어 우리가 만들고 AI 클라우드 우리가 만들고 6개를 다 하면 좋겠죠. 근데 전 세계에 그걸 다 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죠. 뭐 중국도 당연히 있지만 어쨌든 미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나머지는 다 사실 미국에 의존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뭐 구글 플레이 미국 갖다 쓰는 거고 뭐 갤럭시는 저희 거지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스타트업에 심사를 하고 투자를 할 때 만약에 오픈 AI가 GPT-5를 내놨어요. 근데 그게 당신 회사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당신 회사 망합니까? 아니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으면 AI 안 하는 회사니까 투자를 안 할 거고요. 그거 나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GPT-5가 나오면 당연히 좋아지는 회사. 그러니까 딥시크도 마찬가지예요. 딥시크가 나왔더니 우리 회사가 좋아지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죠. 물론 이제 한국에도 모델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좋은 모델을 만들면 똑같습니다. 이게 미국이라고 뭐 중국이라고 이런 거 아니라 누구라도 좋은 모델을 만들면 더 좋아지는 회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조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모델을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도 좀 노력을 했는데 이제 한계를 느끼고 차라리 오픈 AI하고 협력을 하자. 이건 좋은 것 같아요. 협력을 하고 이 상황에서 뭐 딥시크 같은 거 가져다가 더 발전시키면 되는 거니까 뭐 언제나 우리는 협력을 하지만 뒤통수를 때릴 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카카오가 오픈 AI랑 협력하는 건 좋은 거고 마찬가지도 그 오픈 AI가 일본에는 지사까지 만들어 놓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그리고 일본 데이터들도 많이 가져다가 학습시키고 근데 한국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오피스 같은 거를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좀 적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반대로 챗GPT가 대한민국을 굉장히 잘 아는 게 좋을까요? 잘 모르는 게 좋을까요? 잘 아는 게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면 동남아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여름에 어디 가면 제일 놀기 좋아? 그러면 서울이요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챗GPT가 대한민국 데이터를 많이 할수록 이제는 미래 이게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LLM 시대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데이터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글로벌 LLM들이 많이 쓰면 쓸수록 약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수 있게 쉽게 뭐 비자도 잘 돼 있고 비행선도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점에서 한국의 그래도 IT 대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중에 카카오가 오픈에 협력해서 대한민국 데이터들을 다 모아다가 심지어 카카오 데이터도 모아다가 이건 농담입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쨌든 정말 오픈 AI가 한국어를 잘할 수 있도록 카카오가 도와주면 이게 매국행위냐 아니면 애국행위냐
라고 하면 저는 애국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카카오가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오픈 AI한테만 주면 안 되죠. 그걸 엔트로픽한테도 주고 여러 LLM에 다 주고 딥시크도 주고 그래서 전 세계 LLM이 대한민국을 잘 알면 정말 좋은 거죠. 여기서 좀 재밌는 생각을 저희가 해볼 수 있는데 전 세계 땅 크기 중에 대한민국은 뭐 이만큼이에요. 근데 인구로 보면 저희가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요. 그렇잖아요. 땅보다 우리가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게 저희 데이터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저희 데이터가 엄청 많은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래서 뭔가 그 땅 크기가 국력인 시대가 있었고 인구가 국력인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데이터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다 넣어서 챗GPT가 더 똑똑해지면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챗GPT한테 뭘 물어봐도 걔가 너무나 대답을 잘하면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뭐 우리나라 회사들도 쓰면 되는 거죠. 뭐 딥시크 가져다가 훈련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오픈AI를 협력하면서 약간 더 오픈AI가 한국에 더 잘하게 되고 또 카카오는 이런 좋은 모델을 가지고 뭐 카톡에다가 다양한 서비스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저기 카카오티도 마찬가지고 카카오의 수많은 서비스들이 LLM을 바탕으로 더 똑똑해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협력이라고 보고요. 다만 뭐 오픈 AI도 이제 큰 회사고 이제는 카카오도 큰 회사다 보니까 이게 또 악수만 하고 아무 일도 안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뭐 오픈 AI가 우리한테 막 퍼줄 것 같지는 않고요. 느낌적으로. 다만 이제 카카오가 많이 퍼줄 가능성은 있죠. 뭐 데이터 다 줬는데 뭐 별로 혜택을 안 준다든가.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뭐 이걸 통해서 카카오가 도리어 네이버한테 좀 밀려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인터넷 시대에는 네이버가 치고 올라갔고 모바일 시대에는 카카오가 치고 올라갔다가 AI 시대에는 네이버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이걸로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가 됐든 오픈 AI가 한국에 더 자주 와서 한국 회사들하고 제휴하고 뭔가 한국에 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건 좋은 겁니다. 얘네들이 예를 들면 맨날 일본으로 오는데 한국 안 들어오고 뭐 싱가포르 갔다가 미국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상 보면 한국을 들리거든요. 한국에 좀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저희도 더더욱 이런 글로벌 AI 스타트업들과 좀 협력해서 얻을 건 얻어내고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신선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게 좀 이게 유리한 면이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는 되게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핫한 이슈 중에 이제 딥시크와 함께 또 논란이 됐던 엔비디아가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해서 되게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아요. 딥시크 때문에 뭐 엄청 주가가 막 17% 이렇게 떨어졌다가도 다시 이거 더 많이 쓰일 것 같은데 하면서 반등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종천님 생각은 좀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개를 약간 딥시크의 영향과 그냥 엔비디아 자체의 미래에 대해서 약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그 하드웨어는 약간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모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기술이 나오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따라하기 때문에 비슷한 게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소프트웨어는 오픈 소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상향 편준화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게 이제 마진이 너무 높고 마진이 말도 안 되게 높거든요. 그리고 많이들 사가니까 매출이 나는 거지만 이거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분명히 이제 끊길 때가 올 것이고 그리고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하드웨어가 나온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필요 없는 모델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와서 엔비디아의 고속 성장은 영원히 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항상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좀 해왔고, 근데 실제로 그 AWS도 자기네 칩을 다 만들었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고 다 자기네 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딥시크가 이제 이 쇼크를 낸 거고, 딥시크의 아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마 같은 거를 가져다가 딥시크 R1으로 데이터를 왕창 만든 다음에 이 라마를 증류를 시켜요. 그래갖고 되게 모델을 그러니까 작게 만듭니다. 작게 만들어서 데스크탑에 넣을 정도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옛날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봤자 성능이 안 좋았거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우리가 증류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데이터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증류를 시키는 비용도 비싼데 증류시키려고 데이터 만드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이런 걸 실험 한 번 하는데 예를 들면 뭐 20억이 든다. 그럼 10번 하면 200억이면 누가 해요. 근데
R1은 뭐 무료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그동안은 비용 때문에 못했던 실험들을 할 수 있게 되고 라마를 중요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데스크탑에 넣었더니 GPT-4.5하고 성능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내 데스크탑에서. 이거는 쇼킹인 거죠. 그러니까 오픈 AI 입장에서도 청천벽력인 거예요. 이제 챗GPT를 매달 20불 내고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계속 그 무료 버전의 기능을 좀 더 강화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로컬 이렇게 하면 물론 이렇게 데스크탑에서도 이렇게 성능이 좋다면 엔비디아 뭐 GPU 엄청 좋은 거랑 쓰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별로 안 좋은 하드웨어에서 성능이 잘 나온다와 굳이 이걸 써야 된다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 당연히 엔비디아의 가치는 있고 엔비디아에 최적화되도록 뭐 딥시크가 더 최적화를 하면 성능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능이 좋다면 약간 좀 안 좋은 뉴스긴 하죠, 엔비디아에. 근데 뭐 조금 더 두고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엔비디아 하드웨어가 있고 밑에 이제 쿠다라고 자기네들이 만든 라이브러리가 있고 그 밑에서 이제 딥시크가 돌아갔었거든요. 아니 보통 AI가 돌아갔었는데 딥시크는 조금이라도 이 엔비디아의 이 뽕을 빼려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좋은 거가 없이 옛날 거가 있으니까 이 쿠다를 건너뛰고 직접 하드웨어를 액세스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엔비디아 말고 다른 하드웨어를 갖다 붙여도 옮길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딥시크가 지금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AI 하드웨어들에 직접 최적화를 한다면 그 또 다른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은 정말 AI에 좀 더 최적화된 하드웨어들이 좀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언제나 뭐 포르쉐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모닝도 충분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결론만 낸다면 지금까지 보는 것처럼 황급한 미래는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가 좀 열린다. AI 하드웨어도 AI 모델도 어쨌든 이 위쪽 판 AI 클라우드 뭐 AI 모델 AI 뭐 하드웨어는 다 이제 춘추 전국 시대로 가고 밑에 이제 서비스 만들고 컨설팅하고 교육하고 뭐 옵스하는 쪽은 이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여기서 누가 이겨도 우리 편. 그래서 약간 좋네요. 위쪽의 이 세계의 경쟁과 아래쪽 세계의 경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위쪽에 있는 회사들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승자가 바뀔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아마 이제 조코딩 채널에 특히 또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자이거나 아니면 개발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 및 신입 사원을 위한 그런 질문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에 이런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AI로 중급 개발자를 대체한다 라고 이제 조 로건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입 개발자는 사실 지금도 막 경제도 어렵고 하면서 들어갈 데도 없고 한데 이제 AI마저 이제 중급 개발자 이상을 대체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되게 신입 개발자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제 이를 좀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 능력인데 하나는 이제 AI한테 명령을 내리는 능력, 그다음에 두 번째는 AI한테 이제 나온 결과물을 리뷰하는 능력. 근데 두 번째 능력보다 첫 번째 능력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시키면 결과가 잘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상하게 시키니까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걸 리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주변에 보면 AI로 만든 코드가 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사실 앞에 처음부터 시킨 게 좀 무리하게 시킨 거예요. 아직까지는 AI가 막 어마어마하게 잘하진 않아요. 그냥 뭐 훌륭합니다. 그래도 막 믿고 다 맡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인간이 필요하고 인간이 적절하게 내가 하는 일의 일부를 떼서 얘한테 주고 걔가 잘하는지 감시하고 돌아온 결과물 보고 그걸 통합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영원히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처럼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가지면 연봉은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AI와 AI는 협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I는 시킨 일을 하는 존재지 약간 혼자 그 뭔가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 욕망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킨 일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협업은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클라이언트 개발자 5명, 백엔드 개발자 5명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클라이언트 개발자 1명, 백엔드 개발자 1명이 AI 가지고 다 하고 근데 둘이는 치고받고 싸워야죠. 물론 AI 도움 받아가면서. 그래서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다음에 AI한테 일 시키는 것, 그다음에 AI한테서 일 돌아오는 걸 관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해서 뭐 예를 들면 신입 개발자라 그래도 처음부터 나는 윈드서프나 컬서 많이 써봤다. 그런 걸로 이런 프로젝트 해봤다. 혼자서도 이렇게 큰 프로젝트 해봤다. 뭐 이런 것들 옛날에 못 해봤던 것들을 점점 더 어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회사에 있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AI 시대가 신입 개발자가 불리하겠냐? 뭐 예를 들면 뭐 고급 개발자가 불리하겠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고급 개발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많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초급 개발자는 AI가 해줄 수 있으니까 시키면 이걸 대행하니까. 네. 근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 잘 시켜야 되는 건데 이 잘 시키는 거는 뭐 신입도 할 수면 되는 거죠. 자기가 자기한테 일을 준다고 생각하고 걔한테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사고를 바꿔서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만 하는데 이제 고급 개발자들이 되면 어떤 일을 내가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떻게 쪼개지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지도 있지만 쪼개는 것부터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에 맞춰서 하거나 자기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혼자 하더라도 이 쪼개는 그런 훈련이 잘 돼 있는데 보통 시니어들은 이런 신입 개발자도 그런 역량을 빨리 키워야 그러니까 AI 부하들을 많이 쓰는 그런 훈련을 해야 회사도 들어가고 일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커서나 뭐 윈드서퍼 같은 거 안 쓰고 있다면 무조건 써야 됩니다. 당장. 그러니까 개발자라면 챗GPT를 하루에 1시간 쓰셔야 되고요. 무조건 아무거나 뭐 헛소리 하셔도 돼요. 내 의자는 왜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런 거 물어봐도 되고 무조건 하루에 1시간 강제로 쓰셔야 되고 모든 코딩은 이제 윈드서퍼 공짜니까 윈드서퍼랑 하셔야 돼요. 이게 필수입니다. 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신입의 그 장벽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고급 개발자들 했던 그 잘 나누는 역량을까지도 갖춰야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쟁력이 생길 수 이거는 있겠네요. 이 개발 업계 자체가 그랬어요. 30년 전에 제가 입사할 때는 네. 수만 시면 입사할 수 있었어요. 어차피 개발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네. C 좀 알면 뽑고 C++ 알면 좀 뽑고 근데 그리고 그러다 갑자기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도 알아야 되고 그러다가 막 이제 AWS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러다가 모바일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약간 필요한 난리지하고 요즘 신입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난리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때는 아이폰도 없었어요. 안드로이드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어차피 개발자의 기본 역량은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AI가 추가된 거라 어쩔 수 없이 이제 3년 전 취업한 사람과 내가 동일한 스펙을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이 업계 자체가 변하는 거라서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근데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AI가 물론 배워야 될 영역이기도 한데 AI를 쓰면은 조금 더 그래도 다른 지식을 배우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이제 윈드서프 가지고는 코딩을 하는 거고 챗GPT는 뭐에다 쓰냐? 공부할 때 쓰셔야 돼요. 혼자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뭐 인터넷 URL에 있는 내용을 보고 분석을 하더라도 챗GPT랑 같이 분석하고 이거 주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화하듯이 예를 들면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그룹 스터디가 훨씬 좋잖아요. 근데 그룹 스터디에서는 제가 틀린 말 하면 쪽팔리잖아요. 챗GPT한테는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뭐 헛소리 해도 되고 그래서 공부는 무조건 챗GPT랑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한 5배까지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5배. 저도 뭐 AI 쪽 이렇게 지식을 유지하려니까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근데 영어 문서도 얼마나 많을 거고. 근데 그런 거 전부 한글로 번역하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논의하고 챗GPT랑 하루 종일 떠드는 거죠. 그래서 혼자 이런 걸 공부를 해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실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비개발자 입장에서도 개발을 배우는 허들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만약 현재 개발을 다시 배운다면 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로드맵을 설정하실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방금 했던 그 앞에 했던 거에 사실 답이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공부를 어차피 챗GPT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비개발자라 그래도 이제 챗GPT랑 이야기를 해야죠. 나는 예를 들면 뭐 넥슨 같은 데 가서 게임 개발자가 되고 싶어. 뭐부터 공부해야 돼? 그럼 걔가 뭘 가르쳐 줄 거고 이거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할 거고 그러면 내가 이런 거 만들어 봤어. 이거 어때? 그러니까 얘를 뭐 코치라고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맨 바닥에서 책 한 권 사서 이렇게 읽어보는 것보다 훨 낫죠. 그리고 걔 보고 이제 샘플 코드 만들어 보라 그러고 그 샘플 코드 좀 넣어보고 제가 바꿔보고 다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핑퐁 치면서 그래서 그 뭐 비개발자뿐만 아니라 완전 초급에서 공부를 시작하신다면 물론 이제 부트캠프 같은 게 가는 게 좋죠. 그래야 이제 돈도 내니까 아까워서 열심히 하실 거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뭐 채찍질도 하실 거고 좋긴 하지만 뭐 혼자서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거랑 이야기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툴도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이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까지도 챗GPT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요. 나는
어떤 회사를 가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윈드서프 같은 걸 가지고 계속 막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윈드서프한테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성향의 프로그래머 같아? 네가 봤을 때 그동안 일주일 동안 일해봤잖아. 그러면 엄청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신은 큰 그림은 잘 그리지만 디테일은 약한 것 같고 하지만 디테일은 제가 메꿀 테니 안심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시작해서 어쨌든 이 챗GPT랑 같이 회고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행위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비개발자가 개발을 배우기 굉장히 좋은 저는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확실히 이제 거의 그 담임 선생님이 뭔가 이제 지도해주고 막 진로 이런 거 좀 상담해주는 것처럼 이제 본인의 그 성향까지도 알아서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이 LLM 자체가 결국 언어를 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한국어도 언어고 영어도 언어고 파이썬도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를 잘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파이썬이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인터넷에 네. 한국어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LLM은 정말 코딩을 잘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인 거고 LLM 가지고 이제 돈 버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코딩 쪽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그 뭐 컬서나 이런 것도 네. 포함해가지고 근데 더더욱 발전할 것 같아요. 약간 LLM이 잘하는 거 뭐 번역, 요약 그렇다면 그만큼 잘하는 게 코딩입니다. 그 뜻은 제가 코딩을 잘할 수 있도록 공부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일단 그 종천님은 30년간 이제 개발 경력을 키워 오시면서 그 동안에 사실 많은 기술 변화 트렌드들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뭐 인터넷 혁명도 있었고 스마트폰 혁명도 있었고 한데 좀 이때마다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를 감지하시고 좀 적응하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와 비교해서 좀 AI 시대는 어떤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저는 그냥 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걸 좋아하고요. 당연히 일단 글들도 많이 읽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책도 많이 읽고 하여튼 다양한 정보로 지식을 습득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제 한국뿐 아니라 뭐 미국이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렇게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재밌는 게 딱 보이면 그리고 좀 상상하는 걸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게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벌써 저희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하면서 어려운 곳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일하는 분들이 제발 좀 현실에 집중하라고 자꾸 5년 후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제 머리는 벌써 5년 후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막 나오자마자 이제 세상은 인터넷으로 간다. 그래서 바로 인터넷 그 스타트업 만들고 그리고 모바일도 심지어 저는 팜OS 팜OS 나왔을 때 바로 모바일 스타트업 만들었거든요. 팜OS가 뭐 안드로이드 이런 거 나오기도 한참 전이죠. 그래서 뭐 인터넷도 그렇고 모바일도 그렇고 나오자마자 제가 스타트업을 시작해갖고 해봤는데 너무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는데 네. 재밌는 건 AI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제가 AI 될 것 같아 그리고 시작했더니 순식간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뭐 생존은 했지만 대박을 못 내고 모바일 시대도 생존은 했지만 대박을 못 냈는데 AI 시대는 제가 되게 빨리 시작했는데도 AI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제 생각보다 이게 빨리 맞더라고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화를 감지한다는 거는 결국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매일 똑같은 사람하고 매일 똑같은 대화를 하면 그 한계 갇힙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라도 한 번도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일부러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점심을 좀 먹어보고 그리고 한 달에 최소한 한 번은 회사 밖에 사람을 만나야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뭐 유튜브도 좋으니까 유튜브 같은 걸 보고 이렇게 정보를 계속 습득하셔야 되는데 다행인 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만 챗GPT가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캐치했을 때 이거를 챗GPT하고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딥시크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의 일부는 이제 챗GPT가 해줄 수 있겠죠. 근데 결론으로는 이 사람을 많이 만났던 게 저는 기술 트렌드를 좀 봤던 것 같고 좀 항상 그거에 좀 빨리 뛰어들어서 고생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새로운 걸 만드는 거는 언제나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인터넷이 미친 변화보다 모바일이 끼친 변화보다 저는 AI가 미칠 변화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당연히 인터넷이 정말 많은 걸 바꿨겠죠. 네네. 모바일도 정말 많은 걸 바꿨고 저희가 뭐 지하철도 그걸로 타고 뭐 돈도 그걸로 빼고 다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AI는 이거보다 더 큰 심지어 우리의 직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 당장은 AI 시대에 적응을 해야죠. 그럼 확실히 이제 30년간 이렇게 계속 생존하면서 잘 적응하셨던 게 사람 많이 만나고 네. 이제 신기술 있으면 빨리 뛰어들고 네. 이런 게 좀 팁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 발전이 개발자에게 특히 좀 어떤 기회와 위협을 가져올지 이런 게 궁금한데요. 그리고 AI 시대에 좀 개발자가 갖춰야 할 필수 역량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그 회사에서도 이제 커서나 윈서프를 도입해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궁시렁대다가도 좀 익숙해지니까 맨날 하는 것 중에 뻔한 일이 있거든요. 귀찮은 일, 뭐 레귤러 익스프레션이라든가 맨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귀찮고 짜잘한 일들을 얘가 다 해주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청소기, 아니 세탁기, 이게 귀찮고 그런 것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사실 뭐 이 집안을 관리하고 그런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중요하더라도 좀 이렇게 뻔한 일들은 AI한테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중요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더 신경 써야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계속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AI한테 시키고 어떤 일을 내가 할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이게 내가 AI보다 잘해요. 그래도 AI한테 시키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시간에 AI가 못하는 일을 해야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A를 잘하냐 B를 잘하냐를 고민한다면 나중에는 AI가 A를 할 수 있냐 B를 할 수 있냐를 고민을 해야 되고, AI가 둘 다 한다면 둘 다 AI한테 주고, 왜냐하면 AI는 무한이잖아요. 네. 100명 놓고 쓰면 되지. 그리고 저는 AI가 못하는 C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의 그 한계를 켜야 돼서, 개발자가 지금까지 내가 막 코딩 진짜 잘하는 게 나의 역량이었다면 이제 그건 역량이 되면 안 되고요. 약간 소통을 하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고객을 쳐다보고 고객 목소리를 들고, 저희가 AI를 보내서 고객 목소리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더 큰 그림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그래서 뭐 개발자의 필수 역량들은 당연히 비슷합니다만 이것들 중에 어떤 걸 AI한테 맡기고 어떤 건 내가 해야 될지, 그리고 AI한테 맡기고 나면 내 시간이 그만큼 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시간을 나는 뭐에다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AI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가면 좀 능력이 될 거예요. 이게 한 개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과 10개의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AI한테 일을 시키는 능력을 좀 많이 키우는, 그래서 좀 집에서도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혼자서 뭐 AI 여러 개 데리고 한번 해보는 걸 좀 연습해 보는 게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좀 네. AI를 다양하게 알고 그 위임을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알고 딱 좀 AI가 못하는 거 위주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죠. 거가 필요할 그렇죠. 것 같군요.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사용하던 기술이나 도구 중에도 오늘날에도 좀 유효한 원칙이나 좀 그런 개념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AI라 그러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AI한테도 이렇게 정확하게 지시를 해주면 일을 더 잘해요. 근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면 얘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자, 이걸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문서를 쫙 만들어서 이렇게 주면서 이게 개발해야 하는 거랑 그냥 알짝깔딱센 해봐 이러면 안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AI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과 사람한테 일을 잘 시키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일을 하는 것만 생각했다면 이제 일을 시키는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대목에서 한국 사람이 약간 미국 사람에 대해서 좀 불리한 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토론의 문화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보고 막 바로 일 있으면 달려들고 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토론과 약간 상상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AI가 와면 바로 걔한테 좀 시키려는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한다라는 마인드가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네. 내가 한다. 그러니까 이걸 AI한테 시키는 거를 잠깐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니면은 시키더라도 내가 관리자가 돼서 시키면 까라면 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이 아닌 거죠. 근데 원래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잖아요. AI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한테 적용하던 그 방식이 AI한테 그대로 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말단이건 상사건 일을 잘 정리하고 일을 잘 전달하고 그리고 그거를 챙기고 하는 그런 것들은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뭐 훌륭한 관리자들은 여전히 훌륭한 관리자고 훌륭한 개발자들은 여전히 훌륭한 개발자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화적인 걸 좀 본다면 결국 그 AI는 근데 뭔가 이제 행복을 느끼거나 막 성장을 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성과만 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행복하고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도망가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약간 행복과 성장을 좀 챙겨주면서 성과는 좀 AI한테 맡기고 요런 류의 조금 다른 형태의 이제 문화로 좀 자리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조직 문화적으로는 성과, 성장, 행복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 중에서 성과를 AI한테 좀 많이 맡기면서 어떻게 밸런스가 바뀌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도리어 이제 과거 사용했던 기술이나 도구나 예를 들면 문화까지도 뭐 크게 바뀌냐? 그냥 AI 직원이 더 들어왔다. 그리고 얘는 안 삐지고 네. 화도 안 내고 월급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대신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막 반말하고 욕하면 일이 잘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도 사람하고 똑같이 아주 자세하게 정확히 지시를 하고 그 결과물을 딱 리뷰하고 다시 피드백을 주고 해야 됩니다. 이 똑같이 그러면 일을 더 잘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와 과거의 개발 문화, 좀 조직 구조 이런 측면에서는 좀 AI 시대가 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까 그 AI 툴들을 도입하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거를 더 도입해야 돼요.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한 10,0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AI 개발 도구를 열심히 쓰는 회사가 과연 몇 프로일까? 뭐 한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달라져야 된다. 이제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 아직은.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챗GPT를 조금 더 쓰는 거는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이제 개발 툴을 더 많이 쓰고 이런 거는 좀 아직 도입률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적극적으로 AI를 도입하고 약간 AI가 단순한 너무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AI 개발자라고 생각하고 네. 일을 이렇게 주고 받고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조금 저희가 일하는 방식의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초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까지만 돼도 되게 바뀔 것 같고 아마 그때쯤 되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커서를 잘 쓰는 법, 뭐 신입 개발자와 커서랑 같이 일할 때 잘하는 법 이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변화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이제 팀 빌딩이나 뭐 인재 채용 이런 거 하실 일이 이제 리더나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개발자를 뽑는다라고 하면 어떤 인재를 선호하시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게 AI가 나왔다고 사실 바뀌지 않았어요. 하나도 똑같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딱 3가지만 보는데 하나는 이제 네. 똑똑한가. 이 똑똑하다는 거는 학습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거는 들어와서 못 써먹어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걸 배워야 돼서 얼마나 새로운 걸 빨리 학습할 수 있냐. 근데 대신 이제는 챗GPT 같은 걸 이용해서 학습을 잘하냐 이런 것까지도 보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의외로 부지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하다는 거는 책임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맡겼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두리뭉실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이제 AI는 그러지 않으니까 네. 더 좋긴 하지만 어쨌든 사람한테 일을 줬을 때 이게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책임감이 있는가,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부지런한가. 세 번째가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매니지먼트 쪽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사람이 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의 반대말이 이제 악하다죠. 네.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해코지하고 남의 일을 이렇게 훔쳐가고 자기의 성동을 위해서 남의 거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내가 일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이 잘 되면 내가 밉보이니까 저 사람 일도 같이 망가뜨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남을 망가뜨리는 사람은 조직에 너무 해가 되거든요. 그런 사람 한 명만 들어오면 다 망가져요. 그리고 게으른 사람 한 명만 들어와도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안 똑똑한 사람 한 명 들어오면 그 사람 설득하다가 시간 다 보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세 개가 다 된 인재가 아니면 사실 안 뽑는 게 더 나을 때도 많아요. 이게 AI 시대라고 특별히 달라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AI랑 같이 부지런하냐, 네. 뭐 AI한테 착하게 구냐, 아니면 뭐 AI랑 학습을 잘하냐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착한 사람을 저는 언제나 선호했고 뭐 그렇게 30년 채용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그 네. 기본은 또 변하지 않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채용 시에 좀 이런 질문을 하는 면접자는 반드시 눈여겨본다. 네, 이런 게 궁금한데요. 왜냐면 이제 또 취준하시는 분들은 또 마지막 질문을 뭘 할까 이거에 대해 되게 고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뭘 준비해가고 면접 하면서 마지막에 질문할 거리 있으세요 하면 꼭 이제 뭔가 강력한 걸 던져야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나 이제 좀 채용 시에 좀 이런 질문을 하는 질문자가 있다 하면은 좀 눈여겨 보신다 하는 또 질문이 있을까요? 반대로 이거는 안 네. 좋은 질문을 하면 네. 열심히 이제 면접 보고 나서 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없으면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뭐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 그쵸. 궁금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네네. 질문에 답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마지막에 본인 질문 차례가 저는 훨씬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때 이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에 생각이 있구나. 그러니까 네. 비전과 미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이런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가 밖에 좀 발표가 안 됐는데 그 프로젝트의 의도는 뭐냐라든가 이런 제품을 제가 최근에 보았는데 너무 네네. 좋더라. 거기에 이런 기술은 쓴 것 같던데 그게 맞냐. 그러니까 뭔가 회사의 방향이나 뭔가 제품이나 기술이나 뭐 문화나 어쨌든 뭐라도 밖에 알려지지 않을 것 같은 근데 너무 뻔히 알려진 거. 네. 뭐 배달의 민족 가면서 여기가 굉장히 평등하다던데 맞나요? 이런 거 물어보면 건 재미없고 좀 안 알려졌을 것 같은 되게 그럴싸한 질문을 해주는 게 되게 좋죠. 근데 많이 찾아봤다는 느낌을. 네네. 그리고 해서 정말 이 회사에 관심이 많다. 이 회사 제품이나
뭐 기술이나 아니면 조직에 관심이 많다라는 티를 팍팍 내야 되는 거고 그것도 팔로우업 질문이라 그러죠. 한번 물어보고 우리가 답변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질문도 좀 같이 나오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제품에 로드맵도 있냐? 그럼 우리가 그거를 뭐 AI로 이렇게 확장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유럽에 이런 경쟁 회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회사랑 어떻게 경쟁하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몇 개 더 팔로우업 할 수 있으면 정말 놀랍죠. 면접자 입장에서는 질문도 그러네요. 대단한데 네네. 내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다음 질문이 나오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티키타카가 그게 대화가 되는 거고 그게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면접은 문답이 아니고 소통이에요. 소통. 저 사람과 내가 소통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지 답변만 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답변을 하다가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또 볼 수 있는. 네네. 그러면 또 이제 종천님께서 꼭 이제 면접자가 있으면 꼭 하는 질문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질문은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어려운 일이 뭐였냐? 라든가 제일 노력했는데 실패한 일이 뭐였냐? 뭐 성공한 일들이야 다 뻔하고 사람은 성공해서 배우지 않아요. 실패해서만 배웁니다. 성공은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공해서 그리고 남이 성공한 거 따라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남이 실패한 거 따르면 100% 실패해요. 그래서 실패해서만 배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질문하는 거는 제일 어려운 프로젝트가 뭐였냐, 제일 실패한 프로젝트가 뭐였냐, 거기서 뭘 배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고 반대로 면접자가 그런 걸 물어볼 때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요즘 이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 중에 제일 어려움이 있는 프로젝트가 뭐냐. 제가 그게 이거고 당신이 와서 그걸 해야 된다. 그래서 원래 그런 거였냐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그걸 물어봤으니까 이건 관심 있는 사람이 해야지. 그래서 채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 들어와서 아주 잘하더라고요. 근데 회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는 직원은 대단한 거죠. 좋은 질문이네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근데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인데 어쨌든 저는 꼭 그 본인이 실패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달라 그래요.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회사를 왜 나왔냐. 그러니까 이 회사를 나와서 뭐 다음 회사를 가고 중간에 예를 들면 어떤 회사를 다녔다면 여기 좋은 회사인데 왜 나왔냐 그러면 뭔가 답변할 거잖아요. 근데 그 답변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거기를 만약 다시 간다면 어떤 식으로 일을 하겠냐.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 제일 실패한 프로젝트가 뭐였냐. 그 프로젝트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질문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래서 회고가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이게 알파 제로예요. 인간이 회고를 해야지만 계속 이렇게 발전합니다. 저희가 R1이나 알파 제로를 이기려면 회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고하지 않는 행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직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의 의미는 사실 이 사람이 회고를 하는가를 보기 위한 질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또 질문을 넘어가서 이 기술 트렌드가 워낙 요즘 빨리 바뀌고 있잖아요. AI 기술이 뭐 진짜 일주일마다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은데 좀 이런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는 좀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지 궁금하고요. 또 이를 좀 적용하고 좀 활용하기 위해서 좀 추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거 되게 중요하죠. 사실 위에 말했던 것들의 약간 종합이긴 한데 저는 당연히 이제 뭐 뉴스레터 같은 거는 뭐 한 10개쯤, 뭐 20개쯤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고 뭐 링크드인이나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책 하여튼 모든 소스는 다 열어놓고 심지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홈페이지라든지 뭐 구글 홈페이지 이런 데도 막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유튜브도 포함해서 닥치는 대로인데 중요한 거는 저는 약간 북마크만 해둬요. 바로 그 순간에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그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신경이 분산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일하다가 약간 리프레시 하고 싶으면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링크드인 가서 이렇게 가다가 북마크 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타임 브레이크 하고 다시 몸으로 돌아가죠. 근데 그때 보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보통 주말에 한 6시간 정도 시간 내가지고 다 그걸 한꺼번에 읽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때 이게 이 사람이 발표한 이거랑 저거랑 이게 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이제 슬라이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내 팀에도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뭐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이나 뭐 이런 기술 변화 같은 거. 그래서 항상 저는 공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공부한 거를 사람들한테 발표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아는 것과 쓰는 것과 발표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꼭 써봐야 되고 그걸 또 발표해봐야 되는 거죠. 발표는 이제 가르쳐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다 해보려고 애를 쓰고 예전에는 사실 그 기술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예를 들면 챗GPT라든지 이런 게 부족해서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많이 들어갔는데 요즘은 훨씬 더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20개 정도 문서 읽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 슬라이드 만들고 이런 게 되게 빨라졌어요. 챗GPT랑 같이 하니까. 그리고 요약해주고. 네네. 예, 특히 이제 URL 같은 거 일단 넣고 네가 요약해봐. 그리고 보고 이건 읽을만 하네. 아니면 이건 패스. 할 때도 있고 심지어 뉴스레터가 길면 그걸 통째로 놓고 여기서 내가 봐야 될 것 같은 거 5개만 골라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평소에 내 습성 알지? 뭐 이러면서 등등 해서 일주일에 한 6시간 정도는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매주. 근데 이제 굉장히 빡세게 쭉 이렇게 밀린 것들을 다 살펴보죠. 혹시 뭐 번외로 좀 되게 추천하는 뉴스레터나 이런 좀 되게 잘 되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다 좋습니다. 뭐 서울 뉴스레터,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뉴스레터도 좋고, 뭐 긱 뉴스 같은 것도 좋고, 일단 네. 존재하는 모든 뉴스레터 당장 챗GPT한테 가서 뉴스레터 내가 뭐뭐 가입해야 돼 100개만 추천해봐 그러면 100개 줄 거예요. 그걸 다 가입하고 좀 읽어보면서 나랑 취향 맞는 것들 빼고 나머지를 빼가면서 이렇게 해보는 게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옵트아웃으로 가야지 옵트인으로 가면 좋은 거 5개만 보려고 그러면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스타일이 달라요. 그 지시 레벨이 다른 거고 제가 추천하는 게 다른 분들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100개쯤 가입하시고 그걸 줄여서 한 10개 정도로 줄이는 게 처음에는 데이터를 좀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좀 IT 산업, 스타트업 쪽에서 좀 주목해야 할 기술이나 패러다임 이런 게 어떤 것이 있는지. 네, 당연히 AI죠. 그래서 AI. AX죠, AX. 근데 왜냐하면 일반 굴뚝 산업들도 AI로 엄청나게 변화될 거잖아요. 근데 IT 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더더욱 AI의 이 흐름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면 당근이 되게 좋은 예인데 사람이 하면은 10,000명이 해야 될 일을 AI를 통해서 하니까 100명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 글에 막 맞춤법이 틀려 있어요. AI가 다 고쳐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뭔가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지도 링크 같은 걸 걸어야 돼요. 원래는 사람들이. 근데 뭐하러 그래요? 그 AI 읽어보고 네이버 맵 찾아서 연결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다 AI가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IT 산업은 더더욱 스타트업들은 AI로 어떤 일을 할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개발자가 한 15명밖에 안 돼요. 근데 뭐 한 10배를 뽑겠다, 뭐 2배를 뽑겠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AI로 어떻게 생산성을 더 올릴까? 이쪽에 더 집중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몰 앤 컴팩트 앤 슈퍼 휴먼 컴퍼니로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패러다임이라 그러면 이제 AI랑 같이 어떻게 일을 할까? 이쪽에 그래서 주니어라 그래도 충분히 성과를 내고 뭐 시니어들도 AI 되고 성과되고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했던 이야기들의 사실 총집합인데 AI를 잘 활용하고 AI를 잘 쓸 수 있는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IT 산업은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진짜 AI 활용이 점점 중요해지고 적은 인력으로 좀 큰 일을 하는 게 좀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좀 주제를 바꿔서 이제 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사업 모델에 있어서 AI를 도입하려는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AI를 도입하고자 하지만 되게 못하는 기업들도 많고 되게 고민이 많은 기업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모델에 AI를 도입할 때 좀 가장 고려할 요소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요거를 저는 이제 4단계로 보통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이제 AX, AI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포함하긴 하는데 일단 1단계는 전 직원이 챗GPT를 열심히 써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 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는 거죠. 뭐 실제로 그 커서 같은 게 없어도 내가 코드 넣고 야 이 코드 네가 분석 좀 해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설명 좀 해봐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이런 걸 필요하니까 코드 좀 짜줘 그러갖고 옮겨 넣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옮겨 넣어서 안 됐더니 다시 네가 해봐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시트를 많이 쓰는데 구글 시트 쓰다가 스크립트 같은 거 만들고 싶으면은 챗GPT한테 시키거든요. 그걸 스크립트 하고 자동화도 하고 물론 한 번에는 안 됩니다. 야 넣었더니 안 되는데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해요. 야 그래도 안 돼 그럼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하고 이 핑퐁을 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항상 AI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핑퐁을 쳐서 결과를 내는 거지 한 번에 결과를 나오진 않습니다. 요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어쨌든 첫 번째는 챗GPT를 쓰는 게 1단계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앱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만들고 있는 이제 오피스 메일 AI 같은 아니면 이제 커서 같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을 할 때 AI 도구들을 써서 일을 하는 거죠. 챗GPT는 완전 제너럴 툴인 거고 근데 이렇게 딱 메일용 AI 아니면은 뭐 코딩용 AI 아니면 뭐 이미지 생성 AI 이런 식으로 AI 툴들을 쓰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이제 우리 회사만의 AI를 쓰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아까 뭐 당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글이 올라왔는데 글을 분석해 가지고 밑에 네이버 지도를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
이런 거는 회사 내부용 툴인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사내용 AI 앱이라 그럴게요. 사내용 AI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내용 AI 앱 만드는 게 힘들 것 같아도 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연결돼 있고 LLM API 붙어 있고 그냥 뭐 UI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LG전자가 굉장히 이게 좋은 예인데 고객 통화를 쭉 해요. 네. 고객이 전화해갖고 뭐 냉장고 고장났다 어쩌고저쩌다 그럼 통화한 데이터가 이만큼 쌓여 있는데 쓰질 않아요.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LLM 시대에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통화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음성을 텍스트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화가 난 고객과 우리 불쌍한 직원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키워드를 찾습니다. 어떤 제품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그걸 다 DB화해서 저장해 놓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DB 검색하는 것도 SQL 쿼리를 짜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어로 야 이번 달에 팔렸던 세탁기 중에 제일 고장 많이 난 기능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말을 쿼리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쿼리에서 나온 데이터를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돼요, 회사가. 그러니까 직원을 채용하는 것처럼 네. AI 직원을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LG전자에 딱 맞는 직원은 없어요.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LG전자에 맞는 직원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딴 데 가면 또 쓸모가 없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 직원은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쪽에 이야기했던 AI 전환이라는 게 결국 직원들이 AI를 쓴다, 그러니까 챗GPT를 쓴다. 그 다음에 이제 AI 도구들을 쓴다. 그 다음에 우리 회사용 AI 도구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게 AI 전환입니다, 사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데이터들이 어쨌든 통화된 게 저장돼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근데 그 통화된 게 예를 들면 카세트 테이프에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잘 정리되어 있고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챗GPT를 잘 쓰고 있고 그다음 뭐 프롬프팅도 잘하고 뭐 UI도 개발할 수 있고 이러면은 이제 AI 직원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요렇게 3단계까지 하고 나면 이제 회사의 AI 역량이 충분해지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서비스에 AI를 직접 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야놀자 AI가 돼가지고 야 너 베트남 가고 싶은데 비행기표 끊어봐 그럼 알아서 끊어주고 아니면 뭐 쿠팡 AI 우리 냉장고 사진 찍었으니까 이거 보고 부족한 거 알아서 주문하고 채워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사람이 할 것 같은 AI가 대신 해주는 걸 하려면 앞에 것들이 다 돼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직원들이 챗GPT도 못 쓰고 AI 도구도 안 써. 그리고 AI 직원도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서비스에 갑자기 AI가 엄청 멋지게 들어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에 AI를 도입하려는 회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단계를 거쳐서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웬만한 회사는 4단계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IT 서비스 회사들이 4단계까지 가는 거고 대부분 회사는 3단계까지만 가도 되죠. 예를 들면 농심이 뭐 3단계까지만 가면 되는 거지 뭐 4단계 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AI 트랜스포메이션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그 회사들이 가서 뭐 챗GPT 교육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AI 도구들 리뷰해서 쓸 수 있도록 도입시키는 도와주고 그리고 커스텀 AI 앱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이런저런 교육을 한 다음에 직원들이 우리가 뭐 라면 생산할 때 뭐 이런 거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이걸 AI 할 수 있을까요? 논의를 해서 그걸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AI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회사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있어요. 대부분의 뭐 인터넷 뭐 대전환이나 모바일 대전환은 약간 탑다운이에요. 우리 인터넷 다 쓸 거야. 쫙 쓰고 그다음에 모바일 쓸 거야. 그럼 다 쓰고. 근데 AI는 약간 바텀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것들을 AI가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일부를 AI한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인터넷이랑 모바일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내 일 중에 뭐를 AI한테 줄까는 내가 고민할 수 있어요. 내 보스가 고민해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 일의 반을 AI한테 준다면 어떤 일을 AI한테 줄까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각자 한 명 한 명이 AI 역량이 있고 AI 고민을 하고 이런 AI 활용을 하면 이게 회사가 쭉 올라가서 AI 전환이 되는. 그래서 뭔가 인터넷 시대와 모바일 시대와 좀 다르게 접근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AI를 좀 도입한 스타트업의 경우 좀 딜레마에 많이 빠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자본은 일단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또 품질은 높이고 싶은데 좀 이런 스타트업들한테 좀 제시할 수 있는 원칙이나 해결 절차가 있을까요?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1단계 챗GPT 잘 쓴다, 2단계 뭐 AI 앱 쓴다까지는 이제 그냥 쓰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할 건 없는데 3번 이제 커스텀 AI 앱을 만들어서 쓰거나 아니면 우리 서비스에 AI를 도입하면
두 개 다 저희가 LLM API를 엄청나게 부르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회사 데이터를 넣고 예를 들면 뭐 아까 LG전자 통화 내용 넣고 LLM한테 이거 정리 분석해봐라고 하거나 아니면 쿠팡이라 그러면 손님이 입력한 걸 바탕으로 우리 물건들 중에 이 사람한테 맞는 거 내봐. 그러니까 API를 엄청나게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API 비용이 많이 나가죠. 그리고 속도도 걸릴 수도 있고 원하는 퀄리티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모델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모델을 가지고 막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성과를 억지로 끌어낸 그 모든 트릭은 한 달 후면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초에 좀 더 충실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를 좀 더 잘 되게 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걸 인정하고 한두 달 기다려보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새 모델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되더라도 그거 일부만 좀 되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네. 억지로 되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억지로 되게 하는 행위들은 새 모델이 나오면 다 빠개집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5원 나오기 전에 저 열심히 막 튜닝했는데 5원 나오니까 그냥 되더라고요. 이거는 시간 낭비, 돈 낭비인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도리어 모델의 발전 속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모델들을 좀 빨리빨리 테스트해 봐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테스팅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돼요. 네. 자, O3 미니가 나왔어. O3 미니가 지금 우리가 쓰는 GPT-4보다 좋아 안 좋아를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넣고 이 프롬프트를 넣고 점수를 매겨서 구체적으로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데이터를 더 정제하고 뭐 프롬프트를 막 바꾸고 그다음에 모델을 바꾸고 이 세 개거든요. 결국 네. 모델을 바꾸거나 프롬프트를 바꾸거나 데이터를 더 정제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좋아진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품질이 좋아진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이밸루에이션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모델들한테 계속 관심을 가지고 뭐 새로운 모델이 너무 늦게 나오는데 우리는 당장 이걸 잘해야 뭐 회사가 좀 되겠다. 이제 그때는 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좀 더 정리한다거나 또 프롬프트를 굉장히 잘 만드는 것도 크거든요. 모델 잘 고르는 거. 이게 각각 세 개를 잘하면 웬만한 건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 개 노력하는 것보다 새 모델이 나오면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 밸런스를 좀 잡으셔야 돼요. 네, 데이터 관련해서도 이제 그 말씀 주셨는데 사실 데이터가 적절치 않으면 아무래도 이제 AI를 활용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좋은 데이터 품질을 유지하고 좀 골라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것도 방금 그 내용의 일부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넣고 결과물이 나왔는데 우리가 별로 안 좋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메일 내용을 넣고 요약하라 그러는데 요약을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이유는 이 메일 자체가 뭐 엉망진창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도리어 이제 물어볼 수도 있지 LLM한테 이거를 그냥 요약해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따로 다른 프롬프트 만들어서 자 여기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네가 볼 때 이 프롬프트랑 같이 동작이 안 되는 데이터들은 뭐가 있어? 왜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골라내는 것들도 LLM 가지고 가능하고 여기서 조금 더 간다면 보통 저희가 이제 아날로그 데이터들 그러니까 네. 비정형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정형 데이터로 바꾸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통화 내용 네. 전화 통화한 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근데 그걸 다 바꿔가지고 어떤 냉장고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정형 데이터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정형 데이터는 DB고 네. 비정형 데이터는 텍스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베지 인 가베지 아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바꿔줘야 저희가 쓰기에 좋다. 그래서 약간 가베지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기계가 쓰기 나쁜 데이터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기계가 쓰기 좋은 데이터가 정형 데이터고 심지어 LLM도 정형 데이터를 주면 더 잘해요. 그렇겠죠. 비정형 데이터를 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정형 데이터로 잘 바꾸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거를 버리거나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가 옛날에는 다 했어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잡이었고 근데 이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이제는 AI가 할 수 있다. 라고 노력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 플랫폼 회사들도 아무거나 넣으면 자기네들이 정리를 해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베지가 아니라 가베지일 것 같은 걸 넣었는데 거기서 인사이트를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하면 데이터 품질 유지 관리에도 LLM을 써야 된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도 있고 뭐 프롬프트도 좋고 모델도 좋은데 뭔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근데 그 문제가 데이터의 문제다. 데이터 품질 안 좋다. 그럼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부터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이제 데이터 엔지니어링까지 다 해서 이게 이제 AI가 거기서 뭘 할 수 있나, LLM이 뭘 할 수 있나. 이게 이제 AI 내부 직원을 만든 AI 데이터 엔지니어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챕터를 넘어가서 책을 출간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책 챗GPT
시대 살아남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요겁니다. 어떤 책이고 좀 기존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개발자로 살아남기와는 또 어떤 게 다른지 그런 거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개발자로 살아남기는 제가 이제 일했던 걸 바탕으로 그러니까 10년은 이제 개발자로 한 10년은 이제 개발 리더도 마지막 10년은 이제 개발 임원으로 약간 쭉 필요한 역량들을 한번 쭉 정리해봤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30년 정도 일을 할 거면 그냥 완전 주니어 개발자로 30년 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힘들죠. 회사도 힘들고. 그래서 쭉 그런 걸 좀 잡아봤다면 챗GPT 살아남기는 사실 좀 방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좀 보니까 사람들의 약간 챗GPT에 대한 이해도가 약간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챗GPT가 뭔지 왜 그게 거짓말을 하는지 그걸 참 정말 말 잘하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챗GPT를 좀 더 이해를 좀 사람들이 좀 시키게 하고 싶었고 2단계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특히 이제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방금 제가 드렸던 이야기들이 사실 저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회사가 아니면 개인이 AI 시대로 가려면 뭐 챗GPT를 잘 쓰고 AI 툴들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커스텀 AI 툴을 만들고 마지막 AI 서비스까지 개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챗GPT 시대에 이제 개인이 됐건 회사가 됐건 어떻게 AI 시대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인가. 그래서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내용으로 쭉 쓰여진 거라 제가 방금 했던 이야기들이 다 최대한 쉽게 그리고 쓴 목표도 사실 모든 사람이 좀 읽기를 좀 원했어요.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저는 AI 시대 AI 전환이 약간 그 카누 같은 거 배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명이 지금 탔는데 3명은 AI 전환해야 된다고 열심히 노르셨는데 나머지 7명은 팔짱 끼고 보고 있죠. 그래 니들이 잘하면 나도 나중에 하지 뭐. 죽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은 10명이 다 노를 지어야 되는 시대라 AI 시대에 기술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좀 어둡다라고 생각해서 애국심의 발동으로 이런 내용을 좀 써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챗GPT 시대 살아남기 책에서 이제 AI 시대에 코워킹을 넘어 코리빙으로 가야 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그 코워킹과 코리빙 이런 거의 차이와 좀 AI 시대에 코리빙을 하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이 갖춰야 될 역량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뭐 이걸 사실 용어를 좀 만들어낸 거 있기도 합니다만, 그러니까 AI랑 같이 일한다. 라는 개념이 이제 코워킹인 거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지금까지는 그냥 혼자 일을 했다면 이제 AI랑 섞여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코워킹인데 굉장히 빠르게 저희가 쓰는 모든 서비스들에 AI가 들어갈 거예요. 예를 들면 쿠팡도 마찬가지고 야노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카톡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쓰는 메일도 그런데 메일을 제가 엄청 열심히 썼어요. 근데 상대편이 보는 건 요약된 걸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도 또 열심히 답장을 썼는데 저도 요약만 본단 말이에요. 약간 웃기죠. 그럼 우리는 길게 쓸 필요가 있는 것인가? 이게 예를 들면 AI 코-리빙인 거죠. AI 시대에 AI가 모든 걸 알아서 해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은 건가? 예를 들면 AI가 다 요약해 줄 거니까 나는 짧게 쓰는 게 옳은가? 아니면 그 사람이 혹시라도 다 열어볼 걸 대비해서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까지 써야 되냐? 이런 식으로 AI 시대에 일하는 방법이 바뀔 거고 또 AI 시대에 약간 AI랑 같이 살아가는 게 좀 바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서비스들이 나올 거예요. 이제 뭐 AI 카톡이라든가 뭐 AI 쿠팡이라든가 굉장히 신기한 것들이 이제 몇 년 내에 쏟아져 나오면 굉장히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를 좀 해치는. 그래서 뭐 여자친구는 필요 없고 이제 AI랑만 채팅하고 뭐 여행을 갈 필요 없이 그냥 VR만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등등 수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단 1단계로 AI 코워킹을 하고 이제 2단계로 이제 AI 코리빙을 하고 그다음에는 모르겠어요. AI가 우리를 다 이렇게 챙기는 뭐 리빙 언더 AI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건강을 제가 막 챙기는 것보다 제 상태를 AI한테 입력하면 AI가 이제 오늘은 운동하세요라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좀 더 가면 우리가 얘한테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면 얘가 우리한테 페널티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신은 오늘 이걸 못했으니까 이걸 TV 못 봅니다. 라고 꺼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AI를 쓰는 시대. 우리가 AI랑 같이 좀 사는 시대, 우리가 AI의 이제 조언을 받는, 어쨌든 그쪽으로 빠르게 저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제 인류가 어디까지 AI한테 허용을 할 것인가, 요게 되게 재밌는 관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단 또 이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좀 AI를 배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일단 AI라고 하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일단 좀 두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AI 학습 방법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일단 전혀 늦지 않았고요. 전혀 늦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 큰일이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IT 강국
기술 강국이니까 그런 거지. 전 세계로 보면은 대한민국은 여전히 탑 10 AI 국가인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에 누가 챗GPT 쓰고 있겠어요. 자꾸 그쪽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어쨌든 전 글로벌로 보면은 저희가 훨씬 더 IT 강국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꾸 미국, 뭐 중국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지. 유럽만 가도 챗GPT 별로 안 써요. 그리고 유럽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막 AI를 많이 막아놓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늦은 걸 수도 있어도 글로벌로 보면은 저희는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AI를 배우시고 활용하시면 충분히 캐치업하실 수 있고 다행히 지난 26개월 동안 네. 챗GPT 나오고 대한민국이 26개월 동안 조금 빨리 못 뛰었어요. 그래서 좀 미국이랑 중국이 날아다닐 때 저희가 좀 주춤했는데 어쨌든 딥시크 쇼크 때문에 지금 막 불타오르고 있으니까 지금 이 기회에 열심히 쫓아오시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은 뭐 챗GPT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 책을 사서 3번 읽으시면 챗GPT는 잘 쓰실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활용서들이 되게 많아요. 챗GPT 활용서들이 네. 뭐 미친 챗GPT 활용법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그래서 좀 챗GPT를 많이 쓰시고 그러면서 본인이 뭔가 공부하는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공부하잖아요. 그때 챗GPT를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죠. 그리고 내가 기획자라면 AI 서비스 기획을 좀 해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상상이라도. 그리고 개발자라면 AI 도구를 써서 뭐 커서나 윈드 서플 같은 걸 해야죠. 그래서 제가 뭐라도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그냥 뭐라도 하시면 됩니다. AI 관련해서 뭔가 노력을 작게라도 시작을 해서 쭉 가시면 뭐 1년 보시고 내가 올해 연말에는 AI를 굉장히 좀 잘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꾸준히 하시면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종선님도 이제 직접 처음에도 말씀 주셨지만 제품도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오피스 메일 AI 요거에 대한 좀 소개와 좀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회사를 다니면서 사실 이제 개발자 강연도 많이 하고 네. 개발 관리자 강연도 많이 했는데 제가 제일 듣기 좋은 피드백이 저기 강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라 해본 이야기라서 너무 좋다. 전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특히 AI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직접 해보지 않은 걸 이야기하는 건 제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좀 시작하게 됐고 생각해 보니까 아까 그 비정형 데이터라든가 뭔가 이제 AI 툴이라든가 이런 걸 쭉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쓰는 도구 중에 메일이 제일 그 오래된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메일 포맷도 엉망진창이고 사실 맨날 안녕하세요를 시작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네. 그래서 메일이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고받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보는 것도 귀찮고 관리도 변찮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메일을 읽고 쓰고 하면서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그러면 메일을 버리고 딴 거로 가면 되지. 안 됩니다. 이게 메일이 아직까지도 기본이에요. 우리가 다른 회사 직원들하고 슬랙으로 채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카톡을 아무한테나 보낼 수도 없는 거고 또 업무를 카톡으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노션도 나오고 뭐 슬랙도 나오고 뭐 구글 미트도 나오고 수많은 툴들이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이메일은 못 버려요. 이렇게 오래된 제품일수록 AI로 혁신을 하는 거를 보여주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오피스 메일 AI고 왜 앞에 오피스가 붙어 있냐면 사실상 이제 개인이 메일 쓰는 거야. 뭐 알아서 쓰면 되는 거죠.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돈을 안 냅니다. 사실 시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업무에 쓰는 분들이 사실 AI로 그 생산성이 향상된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뭐 중요 기능이라 그러면 메일이 오면 메일에 보통 이제 제목과 이렇게 본문의 첫 두 줄이 나오잖아요. 네. 둘 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이거를 AI로 요약해서 딱 내용만 보면 본문을 열지 않아도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그 메일 내부에 들어가서 본문을 스캔해 가지고 거기서 뭔가 일정이 있거나 업무가 있으면 그걸 다 추출해서 위에 보여줘요. 본문을 다 볼 필요 없이 이거는 몇 월 며칠 날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 언제까지 일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위에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또 이제 상태까지 다 추적해서 태스크 그러니까 업무들이 진행 중이다. 뭐 완료됐다 이런 것까지도 막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네. 이메일만 계속 주고받고 있으면 사실 모든 건 추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심지어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번 주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뭐야? 사장님이라면 이번 주에 제일 일을 안 하고 있는 애들은 누구야? 무섭죠. 근데 이런 것까지도 가능하실 텐데 그러네요. 어쨌든 이 이메일이라는 이 정보의 흐름을 AI로 계속 분석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줘서 이 업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제 AI로 개편하는 거를 하고 있고요. 마침 지금 베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메일 서버도 있고 뭐 클라이언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풀 세트인데 그래도 이제 기존 사용자들이 일로 이사 오는 건 너무 힘드니까 네. Gmail을 쓰거나
아니면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쓰는 회사나 개인들이 편하게 이걸 그냥 설치해서 같이 쓸 수 있게 뭐 서버다 마음에 안 들면 삭제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베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보시고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네. 저희가 URL 드릴 테니 한번 신청해서 써보시면 AI가 바꿀 미래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챕터를 또 넘어가서 이제 미래의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픈 AI와 최근에 소프트뱅크가 협력을 하면서 그 손정희 회장님께서 이제 2년 안에 AGI가 나온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이제 AGI 시대가 곧 도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GI가 도래할 미래 좀 어떤 세상이 될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이건 진짜 어렵죠. 근데 쭉 해왔던 이야기에 좀 연결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어떤 데는 AI가 이제 많이 왔고 어떤 데는 돌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AGI의 정의가 애매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제 메일 프로젝트를 이야기해 볼까요? 메일에서 요약을 해내는 거는 GPT-4.5를 가지고 하면 한 90점이 나와요. 100점 만점은 아니고 90점입니다. 저희 평가 프로세스로.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정리해서 뭔가 일정이나 그 업무를 뽑아내는 거는 한 80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아쉽죠. 근데 이거를 그 오픈에 5.1으로 해요. 그러면 100점 9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미 AGI가 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미 필요한 게 되는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5.1을 이제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싼 거죠. 물론 인간보다는 훨씬 빠르고 인간보다 훨씬 쌉니다만 인간과 기준이 아닌 거예요. 자동차와 사람처럼. 그래서 이미 사실 특정 분야에서는 그거에 쓸만한 모델들이 많이 나왔고 그걸 가지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상용화 솔루션도 만들고 뭐 챗GPT도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더 발전돼 가지고 이제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 제로랑 저희가 바둑을 두면 100만 번을 둬도 100만 번을 저희가 지겠죠. 뭐 그런 것처럼 5.1은 저희가 가끔 똑똑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이게 이제 5.10쯤 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걔가 나보다 똑똑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인간이 생각할 필요가 없이 지금 오늘 이야기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뭐 AI한테 일을 시킨다, AI한테서 이제 결과를 돌려받는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협업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그러지 않은 시대로 넘어갑니다. 결국은 요거를 이제 저는 분류할 때 약간 코파일럿,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약간 자율 에이전트라는 표현도 좀 쓰는데 코파일럿은 일을 시키고 결과를 저희가 리뷰를 해요. 에이전트는 일을 시키고 결과를 리뷰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해. 그럼 밥 하는 거죠 그냥. 그걸 결과 리뷰할 필요 없는 거잖아. 아니면 베트남 가는 일정표 끊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 코딩은 하라 그러고 결과를 보겠죠. 그래서 코파일럿은 시키고 보는 거고 에이전트는 시키고 손 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자율 에이전트까지 가면은 명령도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의 건강을 챙겨. 그러면 얘가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는 거예요. 먹을 거 챙기고 운동 챙기고 계속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 에이전트는 큰 거 하나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AGI는 사실 그 정도 시대까지 가는 거죠. 사실 이제 인간이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보냐? 인간이 명령만 내리냐? 인간은 가만히 있는데 지가 알아서 하냐? 어쨌든 올 미래입니다. 반드시 올 미래예요. 결국 인간이 마지막까지 가져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리는 결정이 나한테 불리하더라도 그 결정을 내가 내리는 게 옳은가? 아니면 내 결정권을 나의 이득을 위해서 AI한테 맡기는 게 옳은가? 요거의 충돌이 AGI 시대에 나타날 것이고 그때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다 AI 다 맡기자 라는 사람이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이 지키겠다 뭐 약간 히피라 그럴까요? 도리어 디지털 히피 요렇게 좀 나눠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아론 이야기를 여기서 잠깐 또 해보면 자 여기서 무슨 문제를 풀라 그랬어요. 중간에 막 뭔가 있어요. 답이 나왔어요. 근데 어쨌든 이 답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아는 거면 맞냐 틀리냐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아주 복잡한 문제면 우리가 이 답을 모르잖아요. 아마 맞겠죠. 얘가 나보다 똑똑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라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중간에 풀이 과정까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도 모르는데 풀이 과정 어떻게 이해해요? 예를 들면 알파 제로가 왜 그렇게 두는지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걔가 그렇게 뒀더니 이긴 거죠. 근데 AI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건데 우리 중간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중간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을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냐? 이게 100만 번 잘 되다가 한 번 잘못되면 위험한 거죠. 사람의 삶을 AI한테 맡길 수 있을까? 비행기 조정을 AI한테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거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앞에 이야기했던 이제 오픈 AI는 이런 이제 AGI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이제 돈이 있고 AGI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으니까 둘 다 뭐 AGI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 협력을 한 거고, 뭐 오픈 AI는 어떤 회사라도 협력을 해요. 반대로 소프트뱅크는 어떤 회사라도 투자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AGI가 나오고 AI가 완전히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나라별로 유럽은 예를 들면 AGI를 거부할 거겠죠. 지금 이미 AI도 거부하거든요, 유럽은. 그리고 중국은 미국이 이제 안 껴주니까 혼자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우리나라 정치권이 이런 거를 깊이 고민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AI를 잘 이해하는 훌륭한 이제 대한민국 리더가 나와야 되고, 이 리더십 하에 AI에 더 집중해서 많은 회사들이 AI 스타트업이 5개 나오는 것보다 기존 기업 10,000개가 AI를 잘 쓰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가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한 제일 좋은 해는 올해다. 어떻게 보면 지금 미국은 오픈 AI로 이렇게 날아가고 있고, 일본은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 와중에 중국은 딥시크를 발표했고, 그래서 2025년에 대한민국의 AI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한 해가 될 거라고 믿고, 저도 열심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요즘 AI 안 하면 큰일 난다라고 떠들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채팅을 한번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받아보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GPT나 클로드를 못 쓰게 할 때 난감해요. 어떡하죠? 확실히 그 몇몇 기업들은 보안 때문에 이제 막아놓는 기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 제일 힘들긴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든지 직원들이 모여서 연판장이라서 돌려서 회사랑 이야기를 하든가, 아니면 좀 정부에서 좀 개입을 좀 해주든가. 근데 어쨌든 지금 챗GPT를 사무실에서 못 쓰게 하는 회사는 저는 아주 큰 오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자체 개발 모델이 있다든가 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여기는 막 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는 막 자전거 타면서 잘해봐 이러는 거라, 이거는 회사의 경쟁력도 문제인데, 이런 말하면 죄송하고 그 회사에 위험하지만 개인의 경쟁력도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에 오래 있을수록 내 AI 역량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필사적으로 집에서 매일 2시간씩 AI를 쓰든가 뭐 컬서를 쓰든가 윈도우소프트를 쓰든가 해야 되는데 힘들죠. 저희가 회사 다니는 게 꼭 돈만 벌려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역량도 키워야 되고 뭐 미래 준비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다니는 회사에서 30년 충분히 다닐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데 막 AI도 못 쓰게 한다. 그러면 나의 역량을 깎아먹는 거라, 그럼 만약에 그 이후로 직원들이 막 사표를 내고 많이 나가면 뭐 회사가 생각을 바꿔먹을 수도 있겠죠. 챗GPT를 못 쓰게 하는 회사들은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뭐 보안이나 이런 기업용 버전도 있고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에 이제 모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픈AI랑 아예 엔터프라이즈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입을 크게 하는 회사도 있고, 뭐 비슷한 다른 모 전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 막아버린 데도 있고, 그래서 비슷한 회사인데 한 군데는 엔터프라이즈 계약으로 다 풀어주고 한 군데는 막아버리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3년 후에 큰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VS 코드 자체에도 코파일럿 등 AI 기술을 많이 접목시켰는데 커서나 윈드소프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더브 코파일럿도 당연히 좋고, 근데 이게 원래 경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뒤에 나온 게 더 좋은 거고, 그래서 기더브 코파일럿은 또 이제 모델 자체를 자기네들이 좀 개량한 거를 좀 쓰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컬서라든지 윈드소프트는 아무 모델이나 새 걸 좀 집어넣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기더브 코파일럿보다 좀 뒤에 나온 것들이 더 플렉시블한 것 같아요. 좀 더 잘 만들고, 그리고 기더브 코파일럿은 약간 익스텐션 같은 개념이라면, 이 커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VS 코드 자체를 오픈소스로 가져다 뜯어 고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장돼 있는 게 큰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오피스 메일 AI 같은 게 지금 그냥 Gmail에다가 똑같이 쓰는데 뒤에서 뭔가 AI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지금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완전 새로 만들어 갖고 UI를 바꿔서 보여주는 거랑은 되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AI 시대 UX UI 이야기도 했었는데, 조금 툴의 UI UX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쿠팡에 AI가 들어가서 구매를 도와준다. 그러면 현재 UI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자율주행이 되면 차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모든 UX, UI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커서나 윈드소프트가 조금 더 AI 프렌들리하게 UI, UX를 만들었고, 이제 기더브 코파일럿은 첫 번째 버전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물론 이제 금방 쫓아갈 거예요. 당연히 경쟁은 좋은 거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커서나 윈드소프트를 추천드립니다. 자율주행의 책임 소재 같은 건
이제 개발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주셨는데 책임 소재. 요거는 저 일본이 사실 법을 잘 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인터넷도 늦었고 모바일도 느렸잖아요. 근데 이제 AI까지 늦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AI에 올인을 하고 있고 일본 정부가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보다 저는 일본이 AI 쪽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가 학습한 데이터는 저작권이 없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글을 썼는데 그 책 100권에 대해서 저작권을 제가 내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학습한 거니까. 그러니까 AI가 학습한 거는 사람하고 똑같이 학습한 거니까 우리 거는 넣지 마.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제가 공부하고 싶으면 다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가 어느 회사 사람은 읽지 마세요라고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본인이 출간했으면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거는 AI도 다 볼 수 있다. 인간이 돈을 내지 않는 거는 AI도 돈을 내지 필요가 없다. 인간이 돈을 내면 AI도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학습권은 인간과 동일하게 해줬고 재밌는 거는 근데 만들어낸 결과물은 인간은 만들면 인간한테 저작권이 있잖아요. 제가 그림을 100개를 봤어. 그리고 제가 뭔가 그림을 그렸으면 그건 제 거잖아요. AI는 저작권이 없어요. 이 AI가 만든 거는 누구나 갖다 써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누구한테 줄 수가 없어요. 권한을. 그래서 되게 양날의 검인 거죠. 재밌죠. 여기서 하나 더 가서 자 AI가 만든 결과물을 썼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근데 다시 말하지만 AI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도 없지만 책임도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학습할 때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만든 결과물로 책임져야 되는 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한다. 그러면 운전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택시가 자율주행이다. 그럼 택시 회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의사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 변호사가 AI를 써서 치료를 하거나 뭔가 법률 상담을 했으면 그 의사 변호사가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 법은 단순합니다. 책임질 인간이 있으면 AI를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책임질 인간이 없는 경우에는 쓰면 안 돼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심플하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이거 갖고 막 싸우고 있어요. 복잡하게. 근데 저는 일본 이 정리해 놓은 게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책임질 수 있으면 다 써도 되는 거고 인간이 책임질 수 없으면 쓰면 안 되고. 어설픈 AI 사용자입니다. 열심히 따라가려 하지만 너무 빠른 변화에 헉헉대고 있습니다. AI 사용자로서 어디까지 배워야 할까요? 요거 어디까지라는 질문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운동을 하는 건 운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약간 건강해져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 AI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건 아니면 내가 집에서 뭔가 공부하는 데 도움을 받건 어쨌든 뭔가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이루는데 AI가 도움이 된다. 이런 측면인 거지. 그냥 무작정 나는 AI 공부할래. 그리고 툴 공부하고 AI 공부하고 막 그냥 공부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좀 목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